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가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19년 동안 휠체어를 타다가 이제 먼저 2007년에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병원 측이 과연 이걸 알고 있었는가? 인계 의문이지만 병원 측은 답변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 측 입장은 이래요.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치료해야 하고 예. 의료진에게 다른 기준이 개입이 되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긴 또 그건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난 10일 날 성공했다는 뉴스 이후에 뭐 갑자기 이상 반응이 있다는 뉴스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학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토요일 날 끝장 토론 각설하고 그거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정상 저희 내부 사정 때문에 너튜브 창에 못 올리다가 네네. 지난주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23만 토요일 코너를 2배 이상 능가해버렸어요. 네. 뭔 일이죠? 아니 생각보다는 한 50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정관용 진행자께서 워낙 아니 저 토요일도 제가 진행하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용 배종찬 소장 자기 칭찬하는 거죠? 정관용 장성철 배종찬 터지게 돼 있죠. 네. 오늘 또 이제 오늘 하는 거 2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한 50만 나올 겁니다. 일단 뭐 오늘 나올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네. 잘 나온 기록은 이렇게 또 알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 아무튼 뿌듯하시겠어요. 네. 아니 뭐 정관용 선배님 덕분이죠. 네. 자, 오늘 저녁 MBC가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몇 분 녹취록 보도가 지금 정가의 화제가 되어 있는 상황. 네. 이게 정가의 화제가 될 상황인가부터가 좀 따져줘야 할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뭐 가처분 신청 등등 법적 대응을 한 것 자체가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예. 게 분명히 우리 장성철 교수님은 더 뭐 그냥 이 전면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배우자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가에서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하든 말든.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MBC 보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부분 인용된 거지. 지금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 TV는 방송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너튜브에 올라가지 않았던 그 이전의 방송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궁금합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경력도 그렇고 수상 기록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을 방송이든 또 방송 외에서도 봐야 되는 영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제2부속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해체하고 말고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왜 중요하냐. 그리고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지지율 고비 상황입니다. 반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혼전 상황인데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모든 유권자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털어내지 않으면 윤 후보가 다른 건 몰라도 여성 유권자 지지층 회복이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하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대선의 구조적인 변수는 단일화라면 후보와 관련된 최대 변수는 바로 이 배우자 리스크죠. 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동일합니다. 이 배우자 문제라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도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대략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못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 정과 사범, 뭐 형수 욕설, 다른 여러 가지 뭐 폭력적인 뭐 행위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윤석열 후보도 결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한 일주일 동안 화제가 되고 국민들이 많이 알려지면 이 배우자 리스크가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발목을 잡는 행위가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다 궁금증, 국민적 관심사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라는 언급을 방금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배우자 리스크라는 게 뭐 초창기에는 무슨 뭐 유흥업소 관련 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모, 그 다음 재산 형성, 뭐 도이치모터스 요 영역이 하나 있었다가 새롭게 불거지게 된 게 각종 이력 경력 뭐 과장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또 하나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자랑 시온 몇 번을 7시간 몇 분을 납득이 안 가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뉴스란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라면 예. 가장 윤석열 후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얘기를 편하게 했다. 저번에 작년에도 한창 YTN 기자랑 통화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통화는 그때도 그렇게 그런 거예요. 많지는 않았었어요. 안 했는데 이 양반하고는 왜 이렇게 오래 많이 그러니까 위로를 해줬다라는 거죠. 특히 뭐 유령 매체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린공강 TV에 대해서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좀 열린공강 TV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기사를 2번 써줬고 그거에 대해 편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김건희 씨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니까 뭐 다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잘 해줬다. 그래서 예. 인간적인 신뢰가 쌓여서 결국엔 통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세건의 관측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정도로 굳이 오랜 시간 동안을 통화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면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지난해부터도 의혹이 제기되는 바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중하거나 조심해서 해야 될 법하고 또 하나는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보, 이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전화가 아니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기자한테 전화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먼저 걸기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쪽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납득이 안 가고 먼저 걸기라도 했다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뭐냐면 그걸 외부로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유력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고 또 개인 사생활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것만 빼고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이 노출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법조인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시시콜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한다더라 그 정도면은 큰 주목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네. 50몇 차례라더라 7시간 몇 분이라더라 이러니까 그럼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지뢰밭이다, 폭탄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씨도 솔직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 못한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고 판단한 9가지 중에서는 그거 외에 지금 MBC가 서울의 소리가 보도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방송사에서는 예. 노골적으로 다 깔 수는 없어도 유튜브에서 서울의 소리에서 그냥 시리즈로 해가지고 1, 2주 정도 계속 하면은요. 이게 과연 뭐가 나올지 두렵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열린공감 TV에서의 유튜브 방송을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장성철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선 국면에 2월 넘어서까지도 보도가 된다.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윤석열 후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참 지난번에 뭐 선대위 개편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신의 처는 요양이 필요할 정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선 국면에 거의 이제 잠적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예고를 한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또 조금 며칠 지나면 또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응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에서는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 문제 삼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는 대응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갖고 오히려 제가 윤석열 후보에 참모라면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잃어버렸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죠. 아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 들어보니까 속상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왜 그랬는지 정말 저희가 정치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깔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모 뭐 법적으로 문제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뭐 규정 이런 거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은요. 공정과 상식, 법률 이거에 맞게 그냥 저는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희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식의 말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 부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끊고 갔거든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이런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SNS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론이 새롭게 형성되고 현안이 또 노출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2년 대선에서도 이해창 후보가 아들 의혹을 빨리 공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몸무게 달아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그렇게까지 파장이 컸을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충정, 신속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약자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귀에 싹 꽂혀야죠. 신충정이 뭐 이렇게 꽂힌다고 그렇게 줄이려고 그러세요. 정관용 진행자께서 납득을 관용을 베풀어 주신 대목은 뭐냐. 이걸 우리 또 유튜브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신대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충분하면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정확하게 7분 만에 해명으로는 기자회견 김건희 씨의 국민의힘 당사에 나온 해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냐면 아니 뭐 수상 기록이 없다. 그러면 석고대죄하면 되죠. 그리고 유권자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빔 프로젝트로 다 준비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민주당 쪽은 또 계속 하나하나 자료를 확보해서 무슨 수원여대 임용 과정이 그냥 면담만 거쳐서 뽑혔다더니 공식 공개 모집이었고 면접 일자 통보까지 받았다더라. 학교 측은 그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꼭 아니다라고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한 게 정확한 해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행위도 좀 가증스러운 부분이 있다.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사보자라기도 하고 그랬을 때 민주당의 조치는 뭐였습니까?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냈냐면은요. 이거는 자기네 대선 후보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책은 아주 뭐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해달라고 본인들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국민의 알 권리니까 똑같아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야 다 이거 나쁘다. 그러니까 장선식 교수님 말씀대로 가린다고 안 가려지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특히 이제는 SNS 등등 때문에 맞습니다.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굿바이 이재명 책 있잖아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더 화제를 끌어와가지고 박근혜 서간집과 1, 2위를 다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오늘 저녁에 이거 그래서 가야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개하고 뭐 싱거워지도록 만들려면 그러니까요. 아예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해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뭐 오늘 저희 실시간 방송에 채팅창에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할 것임. 8시 20분만 기다릴 것임. 막 이런 분까지 있어요. 한두 분 아니세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 그 전화통화 무슨 뭐 욕설 녹음 내용 이것도 보도해라라고 대응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반론권은 아니죠. 그건 반론권이 아니라 별개 사항이죠. 별개 사항이죠. 그거는 이제 뭐 MBC가 그 내용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동등하게 해주겠다. 본인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반론권 요청하고 뭐 이걸 보도해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냥 스트레이트에 본인들이 김건희 씨나 선대위에서 나가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장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제 MBC 스트레이트 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예. 다른 이견이 있다면 뭐 배우자 김건희 씨든 윤석열 후보든 선대위 담당자 관계자든 나가서 뭐 해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또 다른 돌아다니고 있는 오디오를 통해서 이미 오래된 확인 일이고 가능합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근데 이걸 뭐 똑같은 시간으로 방송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은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뭐 성명을 내놨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범 이 부분도 MBC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보도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정말 정치적인 개입이 되는 거죠. 방송을 이렇게 그렇죠. 하라 마라. 네, 만약에 반론이 있다면 스트레이트 뉴스에 대해서 우리 반론 보도도 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또 하나 이렇게 화제 비슷하게 또 정책적 노선 차이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전쟁으로 가자는 거냐 뭐 이런 반응 보이고 그러다가 또 마침 그 정영진 부회장의 멸공 그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네. 이걸 이제 싹 묶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강원도를 간 김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멸공 북진 통일 주장한다. 선제 공격 이런 얘기한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딱 대치전선을 만든 셈이거든요. 네. 멸공, 멸치와 콩 그리고 선제 타격. 네. 이걸 하나로 묶고 이거는 진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안보도 잘 모르는 또 그 젊은이들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위험한 발상 이런 식으로 대지선을 세운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갔다 와서 그 얘기 다 나중에 언급을 하긴 했더만요. 그래도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부가 아니면 물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과 선제 공격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쏘려고 다 준비 끝내놓고 발사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럼 우린 막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있는 선제 타격은 예. 기본적으로 특별정보 SI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도청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인적인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저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계획이 다 있어요. 예. 그걸 갖고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말로만 평화 외친다라는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그냥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화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남침에 대한 태세를 갖춘다면 그때는 선제 타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느 국민도 선타격 후 용인 뭐 이런 정도의 정부의 태도까지도 충분히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극초음파 발사를 한 것인데 대남 도발을 하겠다. 이 야욕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닌데 이제 킬체인이나 또는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 건 다분히 보수적 결집이에요. 선거 전략이에요. 좀 앞서가서 보수층 결집하기 그렇죠. 위한. 선거 전략이죠. 예.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지 군대 갔다 온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예. 나한테 표를 몰아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저는 당위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과다. 그런데 효과는 있는 거죠. 보수층이 결집하고 이준석 대표가 끌어오고 있는 20대 남자와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는 네. 추세가 보이거든요.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멸콩도 아니 먹는 음식 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분히 저는 표심 전략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멸공부터 선제 타격까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전선화 시킨 거는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는 보수층 결집이나 또 20대 젊은 층 정서 특히 반중 혐중 전서가 많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노린 득표 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맞불을 놔서 대치 전선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 득표 전략 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 차이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밀릴 게 아니라 우리도 전선을 치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좀 중국이 좀 싫다라는 감정이 일본보다 좀 높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중 정서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 친중 정권 아니었느냐 문재인 정권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중국 가서 아유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이에요라고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게 맞았을까? 그리고 같이 갔던 사진 기자가 중국 공안한테 막 폭행을 당했는데도 예. 아무 소리도 못했다. 가셨는데 7차례나 혼밥을 하셨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멸시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인상을 중국이 줬기 때문에 반중 정서는 분명히 있고 인상이라기보다는 중국 뭐 이런 이 대목에서는 좀 세게 얘기합시다. 중국 인간들이 좀 너무 무시해요. 그렇죠. 소국을 무시하는 게 확실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한류를 막아놓은 것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풀어주고 또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풀어준다고 했는데도 안 풀어주고 그냥 무시 전략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뭐 선제 타격까지 해가지고 뭐 혐오 중국 이런 걸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별로 썩 득표력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맞불을 놓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된다. 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안보 갈라치기 하면은 보수층은 결집하고 중도도 보면은 20대도 안보 관련해서는 애국 세대라 그래서 살짝 보수적이거든요. 살짝 보수적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이럴 때 우리의 한미 관계는 굳건합니다. 그 얘기는 또 이미 오래전에 하긴 했어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택을 찾아가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후퇴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도발도 허용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 정도 선을 이야기했더라면 평화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이야기를 하면 평화 쪽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보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쪽을 강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제 타격을 가지고 평화냐 전쟁이냐 식으로까지 구도는 괜찮은데 더 나가서는 곤란하다. 더 나가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것도 이래요. 아니 그럼 북한이 그러면 핵무기 쏠려고 그러는데 너 그냥 맞고만 있을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당연히 방어하고 공격해야죠. 전면전을 각오하고라도 맞는 국민의 얘기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초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걸 딱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니까 그건 너무 나간 거다. 그런 표현이었겠죠. 장성철 교수님도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멸공. 가라앉히시고 이게 좀 기업인들까지 멸콩하는 건 너무 나간 거죠. 그건 뭐 정영진 부회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남북 관계 또 한중 관계 이런 부분도 대선의 중요한 이제 정책 이슈로 떠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보는 저는 냉정해야 될 것 같은 게 쉬운 이야기로 자꾸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더 강경하게 안 나오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북한도 더 강경해지겠죠. 그러면 끝은 뻔한 것이거든요. 정말 대립, 대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이 인권 문제 많습니다. 저도 전문가들한테 수도 없이 물어보는데 인권 다뤄야죠. 그런데 인권을 전면에 부각하면 북한과 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우리나라도 미사일 실험 많이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갑자기 유화적으로 이게 또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되면 과연 통일부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좀 건설적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통일부보다는 그냥 남북 협력부 정도로 나가면 좋겠어요. 글쎄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그런 얘기를 좀 꺼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 전에 TV 토론 한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 후보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누가 준비해줘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말 가치관과 철학을 알고 싶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토론할 때 이번에는 종이랑 프롬프터 다 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솔직한 마음속의 이야기. 그래야 후보자의 자질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자료는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프롬프터는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숫자까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행자는 우리 정관용 진행자께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배종찬 소장, 장성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잠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도로 상황 알려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민희 씨.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귀경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청주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남이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이후 서초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양재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일축부터 정체 남아 있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직설하고 몇 주 전부터 항상 이 후반부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구조 변수로 후보 단일화 이슈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떠오를 것인가 점쳐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이야기 이어갑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 나기는 어려운 같은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국회의원 3명의 미니 정당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의 그 협의를 위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이 정권 교체의 세력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 교체의 정치 세력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또한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세력이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분의 목소리 다 단일화에는 부정적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KBS 일요진단에 안철수 후보가 출연을 한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대선 전날 3월 8일 그날까지 단일화 절대 없다고 단언하겠느냐? 그러니까 단언한다. 네. 그러면서 혹시 안일화라고 들어봤냐? 안철수로 단일화를 줄여서 안일화라고 한다더라. 네. 뭐 그런 얘기는 좀 덧붙였다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요. 아무튼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단일화 이건 뭐 아니다.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당 지도부나 뭐 후보들 상에서는 좀 상당히 지배적인데, 그러나 여전히 단일화 얘기는 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안철수 후보도 저를 패러디하네. 아니라. 네, 이게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딱 오늘 이제 더 안 할게요. 한 말씀 드리면 후몰 여안.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자는 몰라요. 후몰 여안. 여론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왜 그러냐. 왜 단일화를 싫어하느냐. 싫은 거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가 싫은 것이고 송영길 대표는 단일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렇겠죠. 이게 가져오는 파급 효과나 파장이 확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선 블랙홀이 되거든요. 예. 권은희 의원은 아직까지도 안철수 대표가 뭘 결정할지를 본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잡아떼고 봐야죠. 후보자는 모르는데 여론은 안다. 왜 그러냐. 저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로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로 가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예. 정 안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라도 라는 생각이 예. 없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카드는 단일한 거죠. 장 교수는 뭐 이건 숙명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죠. 그렇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렵기 때문에. 지경이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량적으로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여론조사상 이길 수가 있으니 이것은 계산만 산수만 해봐도 이건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후보 스스로들이 다 단일화 안 해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협상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네, 마지막까지. 네. 예. 나로 단일화를 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네.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배종찬 소장 여론 네. 전문가로서 네. 다자구도 조사를 하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한 2배 이상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전제했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네. 반대로 안철수 대 이재명 그러면 안철수 대 이재명에서 안철수가 훨씬 앞서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민심인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중도. 뭐? 중도가 안철수에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도가 다자구도에서는 잘 발휘가 안 돼요? 그때의 중도는 윤석열 후보가 중도도 왜 중도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보수 플러스 중도 일부까지 포함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데 예. 이게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대결로 양강구도로 안철수 후보로 가면.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은 보수는 그냥 안철수한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게다가 중도가 더 많이 간다. 중도에 대한 확장성이나 중도에 대한 견인 능력은 안철수 후보가 더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때는 중도가 안 후보 쪽으로 더 뭉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확장성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 안철수 후보 측은 이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봐라 숫자가 입증하지 않느냐. 그냥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하려면 무조건 나로 해야만 한다. 근데 이런 자세로 협상이 될까요? 저는 그냥 단일화와 공동 정보. 권력 운영, 권력 분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우리 결정을 하자라고 예. 했을 때 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감을 서로 갖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1당이고 현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윤석열 후보로 하고 예.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몇 개라든지 다음번 공천에서 20, 30명의 좌파 의원들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 측이 받을까요? 안 그러니까 받죠. 협상이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단일화는 예.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한쪽이 아주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또 껄끄럽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게 과연 될 것인지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개인적인 사감정을 이겨낼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결단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여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등이나 등등으로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회복하는 정도? 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급격히 빠지지 않는 정도. 네. 이 정도 안정적인 아닌가요? 두 자리 숫자를 정도입니다.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고 윤석열 후보는 반등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계속 지금으로 봐서는 설 연휴 때까지 이 구도가 지속될지 요동을 한번 칠지 오늘 김건희 씨 방송에 달려 있나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단일화가 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냐. 예. 만약 사자구도로 해가지고 대선에서 져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윤석열 후보는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도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본인들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단일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으로 예. 이제 인식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는 후보자는 모르는 거죠. 후보자는 계속 아니라 그래요. 결국 여론이 설 명절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설 명절 민심 직전 민심인데 그때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단독으로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추세가 아니면 설 명절 직후에는 단일화가 집중 거론될 수밖에 없다. 시간도 얼마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잠깐만요. 건 이 표현.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것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지 않는 한. 네. 야,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부터 쭉 이제 계속될 예, 건데 예. 윤석열 후보의 대응 방식 태도가 훨씬 더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칠 거다. 알정적입니다.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직진 본능 직설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꽉 채워서 해서 음악을 못 듣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